제33회 조비는 난리를 틈타 견씨에게 장가들고 곽가는 요동을 평정할 계책을 남겨두다. 이때 조비가 두 부인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칼을 들어 베려고 하는데 갑자기 밝은 광채가 눈을 쏘므로 칼을 멈추고 물었다. 너희는 누구냐? 첩은 원 장군의 아내 유씨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요? 조비가 다시 물으니 유씨가 대답했다. 둘째 아들 희의 처인 견씨옵니다. 희가 유주로 나가 지키는데 견씨가 멀리 가기 싫어해서 여기 머물러 있었던 것이옵니다. 조비가 그 여인을 앞으로 끌어다 놓고 보니 머리는 풀어 흩어지고 얼굴은 더럽혀져 있었다. 조비는 옷소매로 그의 얼굴을 씻어준 다음에 다시 자세히 보았다. 견씨가 살결은 옥 같고 용모는 꽃 같아서 실로 경국지색이다. 조비는 유씨를 대하여 나는 조승상의 아들이오. 내가 부인의 집안을 보존하도록 해줄 터이니 아무 근심 마시오. 하고 칼을 들고 당상에가 앉았다. 한편 조조가 여러 장수를 통솔하고 기주성으로 들어오는데 막 성문을 들어서려 할 때 허유가 말을 달려 앞으로 오며 조조를 불렀다. 아마나, 내가 나를 얻지 않았더라면 어찌 이 문을 들어서 보겠느냐. 그 말에 조조는 껄껄 웃었으나 여러 장수는 다들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조조는 원소의 부문 앞에 이르러 이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느냐? 하고 물었다. 문을 지키던 장수가 세자께서 안에 계십니다. 하고 아랜다. 조조가 곧 조비를 불러내 꾸지람하는데 유씨가 나와 절하며 세자가 아니셨으면 첩이 몸을 보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견씨를 세자의 곁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말하므로 그 여자를 불러오라고 했다. 조조는 절하는 견씨를 고개를 들어보더니 참으로 내 며느리감이로구나 하고 즉시 조비에게 분부해서 아내로 삼게 했다. 조조가 기주를 평정하고 나자 친히 원소의 무덤을 찾아가서 제물을 차려놓고 분향 재배한 다음 곡을 하는데 그 울음이 심히 애절했다. 그는 여러 장수를 돌아보고 말했다. 옛날에 내가 본초와 함께 군사를 일으켰을 때 본초가 나더러 만약 일이 잘 안 되는 때 그대는 어디다 근거를 삼고 해보시려 하고 물었소. 내가 조카는 어떻게 하시려 하고 되물었더니 본초의 말이 나무로 하북에 운거하여 연과 대의 의지에 사막의 무리를 손에 넣은 다음 나무로 향해 천하를 다툰다면 대개 성사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길래 나는 내 천하에 지모 있는 이들을 모아 정도로서 다스린다면 안 될 일이 없을 것이오 하고 대답했었는데 이 말이 바로 어제 같건만 지금 본초는 세상을 떠나고 없으니 내 어찌 아니울 수가 있겠소. 여러 사람이 다들 탄식했다. 조조는 원소의 아내 유씨에게 금백과 양미를 보내주었다. 그리고 영을 내려서 하북 백성들이 병난을 겪었음에 금년 조세와 부역을 모조리 면해주리라 하고 일변 상소문을 써서 조정에 올리고 자기 스스로 기주목을 겸했다. 어느 날 허저가 말을 달려 동문으로 들어가다가 허유를 만났는데 허유가 허저를 불러 세우고 너희들이 내가 없었으면 어찌 이 문을 드나들어 보겠느냐 하고 가짜는 수작을 한다. 허저가 노해서 우리가 1000번 만번 생사의 갈림길을 오가며 몸을 돌보지 않고 죽기를 싸워 빼앗은 성지인데 내가 어찌 제 공이라 한단 말이냐 하고 꾸짖으니 허유가 너희들이야 다 하잘것없는 놈들인데 좋게 말할 게 있느냐 하고 욕한다. 허저는 발끝 노에서 칼을 빼어 허유를 죽인 다음에 그 머리를 들고 조조에게로 갔다. 허유가 무례하기에 제가 죽였습니다.
자원이 나와 얘 친구라서 농으로 한 말인걸. 어째서 주겠느냐? 조조는 허저를 엄하게 꾸짖고 허유를 후히 장사 지내주게 했다. 조조는 사람을 시켜서 기주 땅의 어진 선비들을 두루 알아보게 했더니 그 고장에 있는 한 백성이 기도위 최염에 자는 계규로서 청하의 동무성 사람인데 전에 여러 차례나 원수에게 계책을 올렸으나 원수가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을 핑계하고 집에 있소이다 하고 아랜다. 조조가 곧 최염을 불러 본 고을에 별가종사로 삼고 이야기 끝에 어제 이 고을 호적을 알아보았는데 도합 30만 명이나 되니 꽤 큰 고을이라고 하겠소. 라고 하니 최염이 지금 천하가 나뉘고 구주가 조각조각이 난 데다가 원시 형제가 서로 다투어서 기주 백성들이 들의 해고를 드러내놓고 있는 터에 승상이 풍속 민정을 물어 그들을 도탄해서 급히 구해주려고는 안 하시고 먼저 호적부터 따지시니 이게 어찌 이 고을 백성들이 명공께 바라는 바이겠습니까? 하고 말했다. 조조는 그 말을 듣자 정색하고 잘못을 빌며 그를 상빈으로 대접했다. 조조는 기주를 평정한 뒤에 사람을 보내서 원담의 소식을 알아오게 했다. 이때 원담은 군사를 거느리고 감릉, 안평, 발해, 하간 등지를 돌며 노략지를 일삼고 있다가 원상이 패해서 중산으로 달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곧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쳤다. 원상이 싸울 생각이 없어서 그 길로 유주로 달아나 원희에게 몸을 의탁했다. 원담은 그 수하 군사들을 모조리 항복받은 다음에 다시 기주를 회복해 보려고 했다. 조조는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불렀다. 그러나 원담이 오지 않으므로 크게 노하여 그를 보내 혼인을 끊어버리고 친히 대군을 거느리고 평원으로 갔다. 원담은 조조가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말을 듣자 유표에게 사람을 보내서 구원을 청했다. 유표가 현덕을 청해 의논하니 현덕이 말했다. 조조가 기주를 깨뜨려 형세가 한창 성한 터이므로 원시 형제는 오래지 않아 조조에게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러니 구해준대야 유익함이 없습니다. 그뿐더러 조조가 매양 형양 지방을 엿보고 있으니 우리는 군사를 길러서 스스로 지키고 있어야 하지 함부로 동하는 것은 옳지 않은 줄로 압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서 거절한단 말이오? 글을 써서 원시 형제에게 주시되 화해시킨다는 명목으로 완곡하게 거절해 보내시는 것이 좋겠지요. 유표는 그의 말을 쫓아 우선 사람을 보내서 원담에게 글을 전하게 하니 그 사연인즉 대개 다음과 같다. 군자는 피난을 해도 원수의 나라로는 가지 않는 법입니다. 일전에 들음에 그대가 무릎을 꿇어 조조에게 항복했다 한즉 이는 선인의 원수를 잇고 형제의 정의를 버리고 동맹한 자에게 수치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만약 기주가 아우된 도리에 벗어난 일이 있다면 우선 마음을 넓게 하여 서로 따르고 일이 끝날 뒤를 기다려서 천하로 하여금 그 곡직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또한 의리와 인정에 마땅한 일이 아니리까. 또 원상에게 보낸 글은 다음과 같다. 청주는 천상이 급하고 곡직이 분명하지 못하니 그대는 마땅히 먼저 조조를 멸해서 선공의 원한을 풀고 일이 끝난 뒤에 곡직을 따지는 것이 또한 좋지 않으리까. 만약 길을 잃어버린 채 정도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는 바로 한로와 동각이 스스로 곤경에 빠져 농부에게 잡힌 바와 같이 되리다. 원담은 유표의 글어를 받아보고 그에게 군사를 낼 뜻이 없는 것을 알았다. 또한 생각해보매 저 혼자로는 조조를 대적할 도리가 없다. 그래서 평원을 버리고 달아나 남피로 들어가 버렸다. 조조는 그 뒤를 쫓아 남피에 이르렀는데 이때 날이 심히 차서 황하가 모두 얼어붙어 군량을 실은 배들이 움직이지 못했다. 조조가 그곳 백성들에게 영을 내려 얼음을 깨서 배를 끌게 했더니 백성들이 영을 듣고는 모두 도망쳐 버렸다.
조조는 크게 노해서 그들을 잡아 모두 목을 베려했다. 백성들은 이 소문을 듣자 다들 영중으로 자수해왔다. 조조는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 호령이 행해지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너희들을 차마 죽이지는 못하겠구나. 너희들은 빨리 산속으로 들어가서 몸을 숨기고 행여나 내 군사들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해라. 하고 말했다. 백성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떠나갔다. 원담이 군사를 거느리고 성에서 나와 조조의 군사를 대적하는데 양군이 서로 진을 치고 나자 조조가 말을 타고 나와 채찍으로 원담을 가리키며 내가 너를 후대해 주었건만 내 어찌하여 딴 마음을 품느냐? 라고 꾸짖으니 원담이 나서서 내가 내 경계를 범하고 내 성질을 빼앗고 내 처자까지 빼앗고 도리어 나더러 딴 마음을 두었다고 하느냐? 하고 마주 꾸짖는다. 조조는 크게 노해서 서황을 내보냈다. 원담은 팽안을 시켜서 그를 맞아 싸우게 했다. 그러나 두 말이 서로 어울려 싸우기 시작해 두어합이 못되어 서왕은 팽안을 한 칼에 베어 말 아래 거꾸로 뜨렸다. 원담의 군사는 피해서 달아나 남피성 안으로 들어갔다. 조조는 군사에게 명해서 사면으로 성을 내워싸게 했다. 원담은 일이 급하니까 신평으로 사자를 삼아 조조에게 가보고 항복을 약속하게 했다. 조조는 신평을 보고 권했다. 절부지 원담 녀석의 언행이 이랬다 저랬다 일정하지 않으니 내가 믿기 어려워 그대의 아우 신비를 내가 중히 쓰고 있는 터이니 그대도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좋을 것이오. 승상의 말이 옳지 않소이다. 내 들음에 주인이 귀히 되면 신하가 영화롭고 주인이 근심이 있으면 신하가 욕되다라고 합니다. 제가 원씨를 섬긴 지 오랜 터에 어찌 그를 배반한단 말입니까? 조조는 그 말을 듣더니 붙들어둘 수 없는 것을 알고 돌려보냈다. 신평이 돌아가서 원담을 보고 조조가 항복을 받아주지 않더라고 말하자 원담은 내 아우가 지금 조조를 섬기고 있으니까 너도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냐 하고 꾸짖었다. 신평은 그만 기가 탁 막혀서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원담이 사람을 시켜 밖에 내치게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죽었다. 원담도 뉘우쳤다. 이때 곽도가 원담을 보고 계교를 올렸다. 내일 백성들을 모조리 몰아 앞장서게 하고 군사를 뒤이어 내보내서 조조와 한번 죽기를 결단하고 싸워보시지요. 원담은 그 말을 좇아서 이날 밤에 남피 백성들을 모조리 끌어내어 모두 칼과 창을 잡고 명령을 듣게 했다. 이튿날 이른 새벽에 사방 대문을 활짝 열자 군사는 뒤에 서고 백성들은 앞에 서서 함성을 지르며 일제히 몰려나가 바로 조조의 영체로 달려들었다. 양편 군사는 서로 어울려 싸웠다. 진시부터 오시에 이르기까지 승부는 나지 않았고 시체가 땅에 깔렸다. 조조는 이 모양을 보자 말을 버리고 산 위로 올라가서 친히 북채를 들어 북을 쳤다. 장수와 군사들이 이것을 보고 모두 분발해서 앞으로 나가니 원담의 군사는 크게 패하고 백성들은 죽은 자가 무수했다. 이때 조홍이 위험을 떨치며 적진을 들이치다가 원담을 만나자 칼을 들어 어지러이 찍었다. 원담은 진중에서 조홍의 손에 죽고 말았다. 곽도는 자기 편이 크게 어지러운 것을 보고 급히 말을 달려 성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악진이 이것을 보고 활에 살을 먹여들어 곽도를 겨누고 쐈다. 곽도는 화살에 맞고 말과 함께 해자 속에 거꾸로 박혔다. 조조가 군사를 거느리고 남피로 들어가 백성들을 안무하는데 문득 한때의 군마가 이르렀다. 원희의 수하 장수 초촉과 장남이었다. 조조는 몸소 군사를 이끌고 싸우러 나갔다. 그러나 두 장수는 창을 거꾸로 잡고 갑옷을 벗고 항복했다. 조조는 그들을 봉해서 열후로 삼았다. 또 흑산의 적괴 장현이 군사 10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항복했다. 조조는 그를
평북 장군으로 봉했다. 그리고 조조는 영을 내려서 원담의 수급을 가지고 호령하는 마당에 감히 우는 자가 있으면 참아라고 했다. 원담의 머리는 북문 밖에 걸려 있었다. 그러자 한 사람이 포관에 상복을 입고 와서 머리 아래서 곡을 했다. 좌우는 그를 잡아 조조에게로 왔다. 조조가 물어보니 그는 바로 청주 고을의 별가 왕수로서 원담을 가나다 내침을 당했던 것인데 원담이 죽은 것을 알고 와서 울었다. 조조가 물었다. 너는 내가 영을 내린 것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소이다. 너는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제가 그의 생전에 그한테서 벼슬을 받았는데 그가 돌아갔는데도 울지 않으면 의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서 의리를 잇는다면 무엇으로 세상에 서리까? 만약 옛 주인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낼 수 있다면 죽음을 받더라도 한이 없겠소이다. 하북에 의로운 자들이 어쩌면 이리도 많은가? 원씨가 이들을 쓰지 못한 것이 아깝구나. 만약 쓰기만 했다면 내가 어딜 감히 눈을 바로 뜨고 이 땅을 넘겨볼 수가 있었겠느냐. 조조는 원담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를 지내주고 왕수를 상빈으로 대접하며 사금 중랑장을 시켰다. 이어 조조는 왕수에게 물었다. 지금 원상이 원희에게로 가버렸는데 그를 취하려면 어떤 계책을 써야 하겠소? 그러나 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조는 충신이로군 하고 다시 곽가에게 물었다. 곽가가 원씨에게서 항복해온 초촉과 장남의 무리를 시켜서 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조조는 그의 말을 조차 곧 초촉, 장남, 여광, 여상, 마연, 장의로 하여금 각각 본부병을 거느리고 세 길로 나뉘어 나아가 유주를 치게 하고 또 한편으로 이전과 악진을 시켜서 장현과 합세에 병주로 가서 고관을 치게 했다. 이때 원상과 원희는 장차 조조의 군사가 이르면 도저히 대적하기 어려울 것을 짐작하고 마침내 군사를 거느리고 성에서 나와 우환에게 가서 몸을 의탁해보려고 요소로 달아났다. 유주자사 오한촉은 유주 고을의 모든 관원을 모아놓고 피를 마셔 맹세하고 함께 원씨를 배반하고 조씨에게 항복할 일을 의논했다. 오한촉이 우선 나는 조승상이 당세의 영웅임을 아는 터이니 이제 가서 항복하기로 하되 영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참하겠소 라고 한마디 하고 차례대로 피를 마시는데 차례가 별가 한형에게 이르자 한형은 칼을 땅에 던지며 외쳤다. 내가 원공 부자의 두턴 은혜를 받아왔거늘 이제 주인의 패망을 눈앞에 보고도 지모가 없어 구해드리지 못하고 용맹이 없어 죽지 못하는 것도 의리에 어긋나는 일인데 하물며 신하가 되어 조조에게 항복하다니 나로서는 참아 못하겠소. 모든 사람이 다 낯빛이 변했다. 그러나 오환촉은 무릇 대사를 일으키면은 마땅히 대의를 세워야 할 것이오. 일의 성사 여부는 어느 한 사람으로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니 한형에게 이미 그와 같은 뜻이 있다면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둡시다. 하고 한형을 밀어 밖으로 내쳤다. 그런 다음에 오한촉은 성에서 나가 삼로 군마를 영접하고 그 길로 조조에게 가서 항복했다. 조조는 심히 기뻐하여 그의 벼슬을 더해서 진북 장군으로 삼았다. 그러자 문득 탐마가 들어와서 고했다. 악진 이전 장현이 병주를 치는데 고관이 호관고를 지키고 있어서 깨뜨리지 못하고 있소이다. 조조는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앞으로 나아갔다. 세 장수가 맞아들이며 고관이 관을 지키고 있어 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조조가 여러 장수를 모아놓고 고관을 깨뜨릴 계책을 의논하니 순유가 나서서 말했다. 고관을 깨뜨리려면 사한계를 써야만 될까 보오이다. 조조는 그러는 게 좋겠다고 여겨 원씨에게서 항복해온 장수 여광과 여상을 불러서 귓속말로 이러저러 하라고 일러주었다.
여광 등은 군사 수십 명을 데리고 관 아래로 가서 소리쳤다. 우리는 본래 원 장군 수하있던 장수들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조에게 항복했으나 조조의 위인이 쾌벽한 데다가 또 우리를 박대하길래 옛 주인을 다시 모시려고 돌아온 것이오. 빨리 관문을 열고 들어가게 해주시오. 고관은 미덥지 않아 두 장수만 관 위로 올라와서 이야기하라고 일렀다. 두 장수는 갑옷을 벗고 말에서 내려 성중에 들어오자 고관을 보고 말했다. 조조의 군사는 이제 갓 도착했습니다. 그 군심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틈을 타서 오늘 밤에 영체를 겁탈하시지요. 우리가 앞장서겠소이다. 고관은 기뻐하며 그 말을 조차 이날 밤에 여광과 여상을 앞세우고 군사 만여 명을 거느리고 떠나갔다. 거의 영체에 이르렀을 무렵에 문득 배후에서 함성이 크게 떨치며 복병이 사면에서 일어났다. 고관은 계책에 빠진 것을 깨닫고 급히 호관성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악진과 이전이 관을 빼앗아든 뒤다. 고관은 혈로를 뚫고 몸을 빼 흉노의 왕 선우에게로 떠났다. 조조는 군사를 거느리고 관어기를 막은 다음에 사람을 시켜서 고관의 뒤를 추격하게 했다. 고관은 선우 경계에 이르자 마침 북번 선우의 왕자 좌현왕을 만나서 말에서 내려 땅에 엎드려 절하고 조조가 저의 강토를 병탄하고 이제 왕자의 경계까지 범하려고 하니 제발 구원해 주시오. 저와 함께 힘을 합해서 잃은 땅을 회복하고 북방을 보존하시지요. 하고 말했다. 그러나 좌현왕은 내가 조조와 원수진 일이 없는 터에 그가 내 땅을 침노할 리가 있나. 내가 나로 하여금 조씨와 원수를 맺게 하려는 것이렸다. 하고 한마디로 꾸짖어 고관을 물리쳤다. 고관은 아무리 생각해도 달리 도리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유표에게 나가서 몸을 의탁할까 하고 길을 떠났다. 그러나 상로까지 와서 그는 도위 왕염의 손에 죽었다. 왕염이 그의 수급을 가져다 조조에게 바치자 조조는 그를 봉해서 열후로 삼았다. 평주를 평정한 다음 조조가 서쪽으로 나아가 우원을 칠 일을 의논했다. 조홍 등은 원희와 원상이 군사는 패하고 장수는 죽어 세력이 바닥나서 멀리 사막으로 가버렸는데 우리가 이제 군사를 거느리고 서방을 치다가 만일에 유비와 유표가 허한 틈을 타서 호들로 엄습한다면 어쩝니까? 우리는 미처 구응할 수가 없을 거고 따라서 화가 적지 않을 것이니 군사를 돌려 더 나가시지 않는 것이 상책이겠습니다. 하고 권유하는데 곽가가 나서며 말했다. 여러분 말씀이 옳지 않소이다. 주공께서 비록 위명이 천하를 떨치셨다고는 하나 사막 사람들이 변방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믿고 필연 아무 방비가 없을 것이오. 그 방비 없는 틈을 타서 갑자기 들이치면 반드시 깨뜨릴 수가 있고 또한 원소가 본래 우원에게 은혜가 있는 데다 원상과 원희의 형제가 아직 남아있으니 이것은 불갑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유표로 말하면 한낱 좌담직액일 뿐이라 자기 제주가 유비를 제어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한 소임을 맡기면 그를 능히 제어할 수 없는 것이 걱정이요. 경한 일을 맡기면 유비도 힘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를 비워놓고 멀리 원정을 나가신데도 아무 염려하실 게 없습니다. 봉효의 말이 심히 옳아. 조조는 이렇게 칭찬하고 마침내 삼군을 영솔하고 술의 수천량을 연해서 원정길에 올랐다. 그러나 일망무제한 사막에 광풍이 사면에서 일어나고 게다가 길까지 어찌나 기구한지 인마가 모두 발을 떼어놓기가 힘이 든다. 조조는 회군할 마음이 있어 곽가를 보고 의논했다. 이때 곽가는 풍토병이 나서 수레 가운데 누워 있었다. 조조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사막의 무리를 평정해 보려고 공을 멀리 끌고 나와 온갖 고생 끝에 이처럼 병까지 나게 했으니 마음이 불안하기 짝이 없소. 제가 승상에 크나큰 은덕을 입었으니 비록 죽는데도 만분의 하나를 보답하지 못하겠습니다. 북쪽 땅이
이처럼 험악하니 내 그만 회군할까 하는데 어떻겠소? 병귀 신속이라 합니다. 천리 먼 길로 원정을 떠난 터에 지중이 많아 공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가볍게 차려입은 병사로 길을 곱절해서 적이 미처 방비하지 못할 때 엄습하는 것이 좋겠는데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구해서 인도하게 해야만 합니다. 조조는 곽가를 역주에 남겨두어 병을 조리하게 한 다음 길잡이를 구했다. 어떤 사람이 원소의 옛 장수 전주가 이 지방을 잘 알고 있다고 천거해서 조조가 불러서 물어보았다. 그러자 이 길은 여름 가을 사이에는 물이 있어서 수레와 말이 통하기에는 깊고 배를 띄우기에는 또 얕아서 행동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소이다. 차라리 군사를 돌려 노룡구로 해서 백단의 험한 고개를 넘어 무인지경으로 나가서 유성으로 다가들어 불시에 엄습하느니만 못한데 이렇게 하면 오한의 족장 답돈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으오리다. 조조는 그 말을 조차 전주를 정북 장군으로 봉해서 향도관을 삼아 앞에서 가게 하고 장유를 다음에 세운 다음 자기는 몸소 뒤를 눌러 경기를 거느리고 갑절이나 빨리 나아갔다. 전주가 장유를 인도하여 백랑산에 이르렀을 때 마침 원희와 원상이 답돈의 물이 수만 기와 합세해 이리로 나오고 있었다. 장유는 나는 듯이 이를 조조에게 보고했다. 조조가 몸소 높은 데 올라 말을 세우고 바라보니 답돈 수하의 군사는 대우가 정제하지 못하고 난잡하다. 조조는 장유를 보고 저기의 군사가 정제하지 못하니 곧 들이쳐버리자 하고 즉시 휘를 내주었다. 장유는 허저, 우금, 서왕을 지휘해 네 길로 나누어 산 아래로 내려가며 급히 쳤다. 답돈의 군사는 큰 혼란에 빠졌다. 장유가 말을 몰고 들어가 답돈을 한 칼에 베어 말 아래 떨어뜨리니 남은 무리가 모두 항복한다. 원희와 원상은 수천 길을 이끌고 요동을 발하고 달아나 버렸다. 조조는 군사를 수습해 유성으로 들어가자 전주를 유정후로 봉해서 유성을 지키게 했다. 그러나 전주는 울면서 아뢰었다. 저는 의리를 저버리고 도망한 사람으로 태산 같은 은혜로 목숨을 부지하면 그만 다행이 없소이다. 어찌 노룡의 영체를 팔아 상록을 받으리까? 죽어도 감히 자기는 받지 못하겠소이다. 조조는 이를 의롭게 생각해 전주를 의랑으로 삼았다. 조조가 선호 사람들을 위모하고 나서 준마 만피를 거두어 그날로 회군하는데 이때 날은 춥고 또 가물어서 200리 사이에 물이 없고 군중에 또 양식이 떨어져서 말을 잡아 양식을 대신하고 땅속을 30-40길이나 파서 겨우 물을 얻었다. 조조는 역주로 돌아오자 전일에 권유하던 사람들에게 상금을 후히 내리고 여러 장수에게 말했다. 내가 이번에 위험을 무릅쓰고 원정에서 요행 성공했소. 그러나 비록 이기기는 했어도 이는 하늘이 도우신 것이지 결코 본보기로 삼을 것은 못 되오. 제군이 권유한 바가 바로 조금의 실수도 없는 가장 안전한 계책이었소. 이에 내가 상을 내린 터이니 앞으로도 말하기를 어려워들 마시오. 조조가 역주에 돌아왔을 때 곽가는 이미 죽은 지 수일이 됐는데 영구가 관청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조조는 가서 제의를 지내고 봉효가 죽다니 이는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관원을 돌아보고 말했다. 제군의 나이가 모두 나와 어금지금한 터에 오직 봉효가 가장 젊었소. 그런 까닭에 내가 후사를 부탁하려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중년에 조사하고만이 내 가슴이 미어지고 창자가 끊기는 것 같소. 이때 곽가와 가까웠던 자가 곽가의 임종씨 봉해 놓은 글을 갖다 바치면서 아뢰었다. 곽공이 임종씨의 친필로 이 글을 써놓으시고 승상께서 만약 이 글 가운데 말한 대로만 하신다면 요동은 평정될 것일세 하고 당부 말씀을 하셨소이다. 조조는 그 글을 뜯어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지었는데 여러 사람은 다 그 뜻을 알지 못했다.
그 이튿날 하후돈이 여러 사람을 이끌고 들어와서 아뢰었다. 요동 태수 공손강이 오래 조정에 귀순하지 않고 있는 데다 이제 원희와 원상이 또 가서 몸을 의탁했으니 반드시 후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아직 동하기 전에 속히 가서 치면 요동을 가히 얻을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조조는 웃었다. 제공의 수고를 구태여 빌 것도 없이 이제 수일이 지나면 공손강이 제 손으로 원가 형제의 수급을 보내올 것이야. 여러 장수는 모두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한편 원희와 원상은 수천 길을 거느리고 요동으로 달아났었다. 요동 태수 공손강은 본래 양평 사람이니 무위장군 공손도의 아들이다. 이날 원희와 원상이 자기를 바라고 온 것을 알자 본부 속관을 모아놓고 이 일을 의논했다. 공손공이 나서서 말한다. 원소가 살아있을 때도 매양 요동을 삼킬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원희와 원상이 군사는 패하고 장수는 죽어서 몸둘 곳이 없어 우리에게로 의지하러 오니 이는 바로 비둘기가 까치집을 뺏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용납했다가는 뒤에 기필코 우리를 도모하려 될 것입니다. 차라리 저들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 죽이고 그 수급을 조공에게 바치면 조공은 필시 우리를 후히 대접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조가 군사를 거느리고 요동으로 내려올 것 두렵네. 차라리 원가 형제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도움을 받느니만 못하지 않을까. 그러면 곧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시지요. 만약 조조의 군사가 치러 오거든 원가 형제를 받아두고 만약 조조 군사가 동하지 않거든 두 원가를 죽여 조공에게 보내기로 하지요. 공손강은 그의 말대로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알아오게 했다. 이때 원희와 원상은 요동에 이르자 가만히 의논했다. 요동의 군사가 수만 명이니 좋게 조조와 싸워볼 만하다. 이제 잠시 몸을 의지했다가 뒤에 공손강을 죽이고 그 땅을 뺏은 다음에 힘을 길러 중원을 겨룬다면 하북을 도로 찾을 수 있을 것이야. 이렇듯 의논을 정하고 나서 두 사람은 공손강을 보러 들어갔다. 공손강은 그들을 관역에 머물러 있게 한 다음 병이라 핑계하고는 만나보려 하지 않았다. 하루가 못되어 세작이 돌아와 고한다. 조공의 군사가 역주에 진치고 있는데 요동으로 내려올 뜻은 전혀 없는 모양이옵니다. 공손강은 크게 기뻐하며 먼저 휘장 뒤에다 도부수들을 매복해 놓은 다음에 원가 형제들을 청해들여서 피차 인사를 마치자 앉으라고 자리를 권했다. 이때 날이 심히 찬데 평상 위에 자리가 깔려있지 않은 것을 보고 원상이 공손강더러 자리를 좀 깔아주시구려 하고 청하니 공손강은 눈을 부라리며 꽤 소리를 질렀다. 너희 둘의 머리가 장차 말리길을 갈 판인데 자리는 깔아 무얼 한단 말이냐. 원상이 깜짝 놀라는데 공손강이 좌우는 어째서 손 쓰지 않는가 하고 한마디 꾸짖으니 도부수들이 우 몰려나와 앉은 자리에서 두 사람의 머리를 베었다. 공손강은 수급을 나무 상자에 담아서 사람을 시켜 역주로 가지고 가 조조에게 바치게 했다. 이때 조조는 역주에 그대로 눌러앉아 안병부동하고 있었다. 하후돈과 장효가 들어와서 요동으로 내려가지 않겠으면 곧 허도로 돌아가시지요. 유표가 딴 생각을 품을까 두렵소이다 하고 고했으나 조조가 원가 형제의 수급만 오면 곧 회군할 테야 라고 해서 여러 사람은 다들 속으로 웃었다. 그러자 홀연 요동의 공손강이 사람을 시켜서 원희와 원상의 수급을 보내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여러 사람은 모두 깜짝 놀랐다. 사자가 글을 올리자 조조는 크게 웃으며 봉효가 예측했던 대로군 하고 사자에게 상금을 후히 내리고 공손강을 봉해 양평후 좌장군으로 삼았다. 여러 관원이 어찌하여 봉효가 예측했던 대로라고 말씀하십니까? 하고 묻자 조조는 곽가의 글을 내어 그들에게 보였다. 그 글의 사연인즉 대강 다음과 같다. 일제 들음에
원희와 원상이 요동으로 몸을 의탁하러 갔다 하옵는데 명공께서는 부디 군사를 내지 마시옵소서. 공손강은 원씨가 저를 병탄할까 두려워한 지 오래니 원과 형제가 몸을 의탁하러 가면 반드시 의심을 품을 것이옵니다. 만약 우리가 군사를 들어서 치고 보면 저들이 반드시 힘을 합해서 대적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조련히 깨뜨리지 못할 것이요. 만약 그대로 버려두고 보면 공손강과 원씨가 반드시 저희끼리 서로 도모할 것입니다. 이는 당연한 형세이옵니다. 듣고 나자 다들 크게 감복해 칭찬하기를 마지 않았다. 조조는 모든 사람을 거느리고 다시 곽가의 영전에 제를 지냈는데 곽가의 나이 38이라 싸움터에 따라다니기 11년에 기이한 공훈을 세운 것이 많았다. 후세 사람이 시를 지어 그를 칭찬했다. 하늘이 낸 곽봉효 영거락이 짝이 없네. 뱃속에 경사를 감추고 흉중에 갑병을 감추어 지모는 법려 같고 결책은 진평일러니 애석해라 일찍 죽어 중원의 들보가 기울었구나. 조조는 군사를 거느리고 기주로 돌아가며 곽가의 영구는 사람을 시켜서 먼저 허도로 가져가 안장하게 했다. 이때 정욱 등이 북방을 이미 평정하셨으니 이제는 허도로 돌아가셔서 빨리 강남으로 내려갈 계책을 세우시지요. 하고 청하자 조조는 웃었다. 내 그 뜻을 품은 지가 오래요. 제군의 말씀이 바로 내 마음과 같소. 이날 밤에 조조가 기주성 동쪽 누상에서 쉬며 난간의 의지에 천문을 우러러보다가 곁에 있는 순유에게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남방의 왕기가 찬연하니 아직은 도모하지 못할까 보. 승상의 천위로 어딘들 복종시키지 못하시리까. 이렇게 두 사람이 말하며 한창 천상을 보고 있을 때 문득 한 줄기 금빛이 땅에서 뻗쳐나왔다. 이는 필시 땅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이로소이다. 순유가 말해서 조조는 곧 누에서 내려가 사람을 시켜 광진하는 곳을 팠다. 별빛은 바야흐로 남방을 가리키는데 보배는 도리어 북쪽 땅에서 나는구나. 필경, 무슨 물건이 나왔는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